각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주암댐 도수터널 안전성 평가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의 진행은 세종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덕효 교수님의 자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실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주암댐 도수터널 이대로 안전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또 여러 지역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히 주암 도수터널의 시설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행사는 주성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이 주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양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세종대학교 교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장으로서 과연 우리나라 전체 토목 특히 그 건설 시설물들을 주관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학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원래 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패널 토의를 한 40분 하고 플로어에서 한 20분 하게 됐습니다만은 현재 그 예정보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체됐지만 저희들한테 할당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 패널에 참석하신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우측에 경북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우종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종태 교수님은 주로 이제 터널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집안 문제에 대해서 국내의 최고 권위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옆에는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정재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반적인 문제, 특히 이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수리수문 분야에서 지역 전문가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 수리수문 분야를 주관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실에 조상필 실장이 모셨습니다. 조 실장님은 사회경제 전문가로서 특히 이런 주암 도수댐 터널이 과연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으로는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이우범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시설물들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의 강주혁 과장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런 도수터널의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그 상하수도 사업단의 김재훈 단장님 지역 대표로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기술단의 박철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수중 탐사, 특히 이제 이 터널의 탐사 전문가로서 아마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들이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크게 터널 분야뿐만 아니라 수자원, 지역 발전, 또 정책 이런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우측에 계신 우종태 교수님부터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5분 이내로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터널 분야 우종태입니다. 1980년, 7, 80년도에 그 건설 정책은 주로 공급 확대 정책이다 보니까 그 많은 물량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 그 이 터널 외에도 다른 기반 설물이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터널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대안이 없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30년 전, 25년 전에 지금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터널은 주로 그 땅 속에 건설되다 보니까 그 지질 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질 조사비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그 터널 입구부하고 출구부에 보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터널 노선을 가면서 산이다 보니까는 지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사진으로 지질을 대략 파악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여건과 너무 차이가 많았다. 이제 그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 건설 수준을 보면은 터널 수준이 1983년도가 저희가 한 67점 정도 됩니다. 선진국에 비교해가지고 87년도에는 68점 되고요. 98년도가 한 70점 됩니다. 지금 2012년도는 터널 분야가 81점 수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D학점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B학점 관심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등 비교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건설 기준의 수준하고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1994, 5년에 이제 그 대형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는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암도 터널 진단을 지금 19년째 못했지만 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평가 기준으로 따지면 한 D등급 이하, C등급도 아니고 D등급 이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D등급 같으면은 그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을 하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2등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하 구조물을 설계할 때 뭐 지상에 있는 걸 육안으로 보이니까는 확정해서 설계가 가능한데 땅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0m, 1000m 이렇게 지를 조사 한 거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물의 설계 개념은 확정 설계가 아니고 개념 설계, 예비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수행되다 보면은 이제 그 발주처의 감독관, 또 시공감리단, 또 시공자 이렇게 3자 기술자가 모여가지고 터널을 이제 굴착하면서 안발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최저 공법을 선정해서 보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공사 예인데 여 같은 경우는 그 공법에 약간 차이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질조사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뚫은 다음에 연장이 11.5km 되다 보니까 그거를 통상 이제 지금 기술 같으면은 발파하면서 바로 이제 그 주변 안반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쇼크리트라는 뿜어 붙인 콘크리트를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록을 보니까는 굴착이 다 된 이후에 적어도 뭐 2년 반에서 3년 반 후에 이렇게 이제 그 보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주제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낙반이 생긴 두 개소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발파로 이루어진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발파 구간이 2.9km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로 그 모일려가지고 낙방 사고가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터널 발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반이 이완도 많이 되고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발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건상 산속이다 보니까는 실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그 설계 이상으로 좀 너무 과하게 발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 문제를 일으켜서 그 집안의 연약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제 북락사고가 생겼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까 대안 제시를 했는데, 물론 지금 수준으로 그 터널을 보강하려면은 그 11.5km 중에서 한 65% 그런 부분을 그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만들어야 됩니다. 1980년도에 그 교통터널,
뭐 도로나 철도나 지하철 대부분의 터널에서는 한 5% 이내만 라이닝을 안 하고요. 95%를 라이닝을 다 합니다. 문제는 철근을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지 콘크리트 라이닝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경제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반을 분류할 때 기준이 있는데 일본의 기준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술 수준이 한 67점밖에 안 됐는데 선진국은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100점짜리를 했는데 우리 시공 능력은 69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갭을 좀 줄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우 교수님이 그 터널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요약 정리를 드리면 과거 우리나라 터널 공사 기술 수준이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날 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이제 그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터널 특성상 일정 구간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 기준이 좀 바뀌었다. 즉, 97년에 우리나라 수로터널 설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 주암도수터널은 그 이전에 건설됐고 일본에 그 요청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기준하고 지금이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이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안전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에는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토론자로서는 정재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수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재성입니다. 그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이 요새 그 새로운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암댐 도수터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암댐 도수터널 이게 그 과거에 그 건설 당시에는 그 TBM 구간에 대해서는 안반이기 때문에 그 별도 그 보강 시설이 없이 그냥 통수를 시켜도 된다 하는 그 뭐 예산상 한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 설계가 돼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게 점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여기에서 그 현재 그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유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암댐에서 주암 그 조절지댐으로 물을 보낼 때 항상 수위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관수로 형태로 상수도처럼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개수로 상태로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 수문을 저쪽 주암댐 쪽에서 완전히 그 이 수문을 닫아가지고 그 물을 다 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다르다 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유량을 전체적으로 그 주암댐의 유황하고 이쪽 그 주암 조절지댐의 유황을 조절을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도 같이 그 수문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낙반 사고에 대해서 이 복구를 하는 경우도 이것도 그 구간별로 어떤 식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하는 것이 그 물이 어느 정도나 차서 흐르고 어느 정도나 빠지고 하는 것에 영향을 고려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신규 그 도수터널을 설치를 할 경우에 그 기존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인접해서 또 그 새로운 도수터널을 시공을 할 경우 그것이 서로 간섭 효과가 어떻게 미치겠는가? 방금 전에 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발파의 영향으로 그 기존 시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이번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그 굴착을 하면 바로 라이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주암댐에 물을 확보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보성강댐에서 그 등량만 쪽으로 무효방류하는 그런 물의 수자원에 대해서도 그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도수터널 자체의 어떤 수리적인 특성,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도수터널 내에 물이 가득 차서 항상 흐른다고 그러지만 그 상하류 수위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미칠 수 있는 수압은 현재 상태로도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성강댐 쪽에 무효 방류되는 이런 유량을 보다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세 번째 그 토론자는 조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상필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개발을 구상을 할 때, 특히 그 동북권의 지역개발 관련된 구상할 때 고민했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동북권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해 줄 것인가에서 시설 확충 부분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가장 문제가 힘든 것이 용수 배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3차 도 수정 종합개발 계획을 2011년 수정을 해서 국가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전에 그 동북권의 그 안정적인 용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 해서 도수터널이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무슨 이야기냐, 국가에서 확정되지 않는 계획은 도 종합개발 수정 계획에 담을 수가 없다, 빼라 해서 그때 당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수립이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토론회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있어서 우리 그 동북권 발전에 상당히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믿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진 전략이 뭐 있습니까? 희망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반 확충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근데 그 기반 시설 확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동북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즉 전남 동북권의 생명의 젖줄이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서는 국가가, 즉 지역이 또는 국가의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용수가 그만큼 국가의 기반 시설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 도수터널이 붕괴가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사회 경제적 측면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추정력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 산단의 매출액이 1년이면 97억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로 이렇게 계산해 나눠보면은 2,650억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근데 거기에서만 나옵니까? 산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조립금속, 그 다음에 제철, 석유화학.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의 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용수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울러서 또 서비스 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크게 이 수도가 공급이 마비가 된다라면은 결국은 재난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 아까도 그 주제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재난법에 보면 제3조의 그 정의 개념에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의 정의가. 수도가 마비가 됐을 때 국가 재난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재난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로서는 뭘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광양만권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그 물류와 항만 산업에서 그점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와 항만 산업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용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장 기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않고 있어서 그러지 사실 그 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북극의 항로가 개설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벌써 지금 현재 취항을 했죠. 시험선이. 언제 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북극의 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디 쪽에 초점이 되겠습니까? 동해안과 남해안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이 초점이 되는데 이 용수 공급이 안 됐을 때 과연 항만과 물류산업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최근에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여수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크루즈선 많이 와라, 요트 계류장 만들어주라, 국가계획에서도 요트 계류장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트 계류장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단순히 그 뭐 인프라만 갖춰준 거 아닙니다. 계류장의 활성화 전제 조건은 바로 용수와 전력 공급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요트장이 경관이 좋고 이런 쪽에만 계류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계류장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지역. 이걸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용수 공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은 상당히 그 무주공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결국은 우리의 그 도수터널은 그 복선화 쪽으로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전남 지역에 가지고 있는 동북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용수 공급이 첫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결국은 이 기본 전제 조건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댐 관리 규정에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댐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불규칙할 때는 댐 관리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도수터널에 대한 안정화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어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중앙에서 몰랐던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이 여수 일대에 보면 KTX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엑스포 이후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정적 용수 공급 문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지역적 현안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음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전남대 환경공학과의 이호범 교수님 환경 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이호범입니다. 오늘 주승용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토론에 나오신 분들 전부 다 보니까 주로 건설 쪽에 관련하신 분들이 대다수시고 저만이 환경 쪽을 전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꼭 야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런 자색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발표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과거의 사고 이력이라든지 지질학적 특성 그리고 모델링, 전문가의 자문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터널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래 이 광양만권역의 이 용수 확보 문제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수터널의 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급히 시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터널 복선화가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주암댐 내부적인 문제, 즉 과거에 이 터널 공사를 하면서 아마 송광사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가장 직선화시키는 게 빠른 방법이었는데 그걸 우회시키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터널 공사 기간 중에 지하수위 발생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대체 용수 공급 등을 한다든가 하면서 해결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섬진강 수계 전체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섬진강 행정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 좌장을 보면서 워크숍을 준비를 했는데 섬진강 설리기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섬진강에 대한
이 선언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섬진강을 살릴 거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섬진강의 유화량이 줄어들었다. 많은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섬진강 댐에서 50만 톤, 강주로 공급하는 물이 약 47만 톤, 그 다음에 광양으로 약 50만 톤, 또 여수 순천으로도 50만 톤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210만 톤이 매일 섬진강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갈수기에는 건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섬진강 자체가 저쪽에 다 밑에 쪽에서는 염해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복선화 터널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대안적인 요소, 즉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합리적인 용수 배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섬진강 이 조절댐에서 아마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수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정재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이 보성강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서 이런 구초적인 그런 어떤 용수 배분 계획, 합리적인 용수 배분 계획이 세워진다면은 우리 섬진강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여수나 순천 또는 광양 여기에 용수 공급 문제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그 환경 전문가로서 이 도수터널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지하 수입 문제나 지역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으로 그 합리적인 용수 배분 좀 큰 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 국토부에서도 오신 그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토부의 강주혁 과장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강주혁입니다. 저희가 이 주암댐 도수터널의 그 안정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그 토론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염려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공개화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암댐 도수터널의 그 안정화 방안이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른 부처도 호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돈 쓸 때는 또 많지 않겠습니까?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코 이런 시설 안정화에 비해서 뭐 떨어진다고 감히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주암 도수터널의 안정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공론화 이후에 제대로 이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지역사회의 불안감만 이렇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이후에
공론화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그 장관님 이하 간부님들의 생각은 확고했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그러한 사안은 공론화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그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더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또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공론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운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국회 측에 우리 또 주승용 위원장님 그 실에 또 굉장히 그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고민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토론회나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시라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장 최선의 그런 방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말에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저희들의 어떤 입장 속에서 지난번 8월 9일 날 저희 1차관님의 또 현장 방문도 있었다. 또 현장 방문 과정에서 현장 시찰 과정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정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이제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진단 기법이라든지 또 시설 안정화 방안을 이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또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만들기 전에라도 비상대체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라도 이 문제가 시설 이 도수터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플랜 B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상용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그 주승용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예비 타당성 면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간략하게 들여다보는 제도가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어 뵌다. 그럴 경우에 이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그렇게 지금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그런 설득과 그런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또 지역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시에는 보다 폭넓게 이제 안전진단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조사는 대부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설계와 공사를 뭐 동시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가급적 최단 기일 내에 이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던 그러한 시설 안정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그 어떤 국가 정책을 다루고 또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인데 그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예리하고 무섭고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소와 같이 신중하고 또 신뢰성 있게 신뢰감 있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주암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방안도 같은 자세로서 이 말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스스로. 이게 이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막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한다거나 또는 서두른다거나 그럴 사안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나 이런 과정을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또 지속적이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여러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보다 지역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강재욱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밀양 송전탑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합니다. 이어서 김재곤 단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시청 상하수 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주암댐의 물이 우리 여수 지역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로 펑펑 쓰는 것을 물 쓰듯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3년은 유엔이 정한 무르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 22일은 무르날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8일 날 유엔 총회에서는 물에 대한 기본권 3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관한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기본권이 됐습니다. 이런 물 기본권이 국제법 지위를 갖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자유재였습니다. 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금까지 주암댐에서 공급받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게 받았고 그 물들이 절실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암댐 광역 용수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 여수시는 98%의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시는 여수시는 순천이나 광양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엄청 틀립니다. 자체 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해양경찰학조가 들어오기 전에 오천 수원지가 약 80만 톤의 물을 수도용수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시민들은 물 걱정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댐과 조절리댐을 포함해서 약 7억 700만 톤의 물이 주암댐에 담겨 있는 한, 몇 년 전에 가뭄 들었을 때 30%의 수위를 가지고도 150일을 견딜 수 있다. 그 안에 비만 오면 된다. 이런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천 치수장에서 하루 약 54만 톤의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물을 보면 약 12만 7천 톤 하루. 우리 여수시가 최대로 필요한 생활용수 14만 톤 중에서 12만 7천 톤 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공업용수로 해서는 전체 47만 톤 중에서 이사천 물이 약 69% 32만 4천 톤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암댐 본댐에서 조절댐으로 오는 도수로의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주제 발표 등에서 했는데 약 90일밖에 공급을 못한다. 우리 여수 시민들로서는 이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생존권의 문제가 바로 달린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약 100조에 달하는 생산력을 가진 우리 국가산단이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 가동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여수 지역뿐만이 아니겠죠.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은 자유재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권 쪽까지 이렇게 상승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 여수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주승용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이 도수터널의 안정화 문제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발제 토론자로서 그 박철 대표이사님, 주로 수중 탐사, 실제 주암 도수터널에 직접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수중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다음기숙단의 박철 대표입니다. 96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시설물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시설안전공단과 안전이전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은 안전이전 전문기관만 해도 700여 개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댐을 포함한 수리시설, 항만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밀점검,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중에 노출되어 있는 수중 구조물 역시 수중 점검, 수중 조사를 통해서 점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 조사 방법 역시 차선책으로 사람이 다이버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초음파 조사 장비, 사이드스캔 소나, 멀티빔 앵커 사운더, 바팀필드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외에 이제 ROV 장비, 무인, 위인, 잠수정을 동원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수중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실정입니다. 지금 유독 주암댐만 조사를 하지 않는가라는 의혹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주암댐 외에 나머지 댐들도 지금 이러한 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암댐 도로터널 같은 경우는 수중 상태 현황이 아주 환경이 열악한 상태예요. 수심도 적절히 깊은 수심이고 또 동굴형 폐쇄형 터널로 되어 있으며 이게 지금 개방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전문 동굴 다이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굴 다이빙 최대 신기록이 북미에서 KPW에 있는 프로젝트에 의한 26km를 조사한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잠수부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조사 형식이 아닌 동굴 탐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도수터널 현 연장과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도수터널 조사 형태로 하기에는 아주 열악하고 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과 저도 이제 동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제2의 터널을 이렇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수중탐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 하면 한 30분 지나면 다 가시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나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그러신가. 제가 이것을 토론을 개최하면서 제가 뭐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토론을 개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항시 이 국가나 지자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안이 지금 별로 이렇게 뚜렷한 방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국토부에서도 참 이머전시 플랜을 과연 이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뭐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발제에서부터 토론까지 전부 다 보셨습니다만은, 빨리 제2의 도시터널을 신설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 5년은 불가피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동안에 지금 기존의 도시터널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부담이 가지 않는, 도시터널 부담이 가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터널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오늘 토론회의 최적의 어떤 대안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공론화돼서 빨리 1년이라도 빨리 도시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해주셔서 국가에서도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시급성을 이해시켜서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다 필요 없고 빨리 면제 사업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우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설계를 빨리 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영산강 그 정비 사업도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영산강의 그 사업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사업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 주암댐 도스터는 정말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재부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언론이고 또 관계 부처에서 또 지자체에서 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한시라도 빨리 제2터널을 만드는데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께서도 이에 대한 답을 국가에 주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빨리 좋은 제2의 터널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필요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암댐 도수터널 이대로 안전한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